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리플이 XRP 레저 2026 인스티튜셔널 디파이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허가형 덱스,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기능, 이 세 가지가 모두 2026년 안에 출시됩니다. 모틀 리플은 이 업그레이드들을 2026년 XRP 강세 전망 세 가지 이유로 꼽았어요. 에버노스는 랜딩 프로토콜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 수익 기회라고 말했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업그레이드가 XRP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기관들이 기다려온 기능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XRP 레저에 또 뭐가 추가되는 건데,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업그레이드는 XRP 레저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에요. 이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에서 본격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기관 채택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뭘까요? 규제 문제가 가장 컸어요. KYC도 안 되고, 거래 상대방을 모르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대출 같은 기본 금융 기능도 없었죠.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 모든 장벽이 사라집니다. 은행들이 이제 쓸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항상 드리는 면책 조항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고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과 책임해 하셔야 합니다. 2월 5일 리플의 개발자 부문인 리플엑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어요. 제목은 XRP 레저 인스티튜셔널 디파이 로드맵이었죠. 발표문을 보면은 리플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XRP 레저는 이제 빠른 결제만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은행, 자산운용사, 규제받는 금융회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제와 외환이 첫 번째 기둥이고요. 이 담보와 유동성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리고 신용과 금융이 세 번째 기둥이죠. 리플 중동 아프리카 지역 담당 이사 리스 메리기 X에 올린 글을 보면요. XRP는 결제, 외환, 담보, 온체인, 신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XRP 레저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부터 자세히 볼까요? 허가형 덱스예요.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먼저 덱스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줄인 말이에요.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처럼 중앙 브로커 없이 사용자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플랫폼이죠. 기존 덱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증 필요 없고 KYC 필요 없고 그냥 지갑만 연결하면 돼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죠. 허가형 덱스는 여기에 허가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신원 확인을 거친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덱스예요. 탈중앙화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규제 준수도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그럼 왜 기관들은 기존 덱스를 못 쓸까요? 규제 때문이에요. 금융 규제 기관들은 명확하게 요구해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KYC와 AML 규정이죠. 돈 세탁 방지법이에요. 그런데 유니스왑 같은 기존 덱스에서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냥 0x로 시작하는 주소예요. 익명 지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제 자금 출처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안 돼요. 규제 위반이거든요. 나중에 감사받을 때 익명 지갑과 거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벌금 맞거나 라이센스 취소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알면서도 못 썼던 거예요. 규제 준수가 불가능했으니까요. 허가형 덱스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먼저 기관이 허가형 도메인에 가입해야 해요. 이건 접근 제어가 걸린 영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가입 과정에서 KYC와 AML 인증을 받아요. 신분증 제출하고 자금 출처 증명하고 주소 확인하는 거죠. 기존 금융권에서 계좌 만들 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증이 완료되면은 크레덴셜이라는 게 발급돼요. 이게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이에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자격증명이죠. 이 크레덴셜을 가지고 허가형 덱스에 접속하면요. 다른 크레덴셜 보유자들과 거래할 수 있어요. 모두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규제기관이 와서 물어봐도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 있는 건 뭐냐? 토큰화된 증권이요.
예를 들어 회사채를 토큰으로 만들었다면 허가형 덱스에서 기관들끼리 사고 팔 수 있어요. 외환 상품도 거래할 수 있고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것도 거래 가능해요.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이에요. 2026년 후반에 XRP 레저 3.1.0 버전 업데이트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랜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출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XRP 보유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을까요?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냥 보유만 하거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테이킹으로 연 3%부터 4%까지 수익을 내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랜딩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5%부터 10%까지 수익도 가능하고요. 솔라나도 스테이킹으로 연 7% 정도 줘요. 디파이 랜딩도 활발하고요. 근데 XRP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XRP 레저에는 스테이킹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디파이 랜딩 프로토콜도 거의 없었고요. 이번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이 바로 그 갭을 메우는 겁니다. 랜딩 프로토콜이 출시되면은 XRP 보유자들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XRP를 랜딩 풀에 예치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XRP를 빌려가요. 차용자는 이자를 내고요. 그 이자가 대출자한테 가는 겁니다. 네, 기존 디파이 랜딩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XRP 레저 랜딩은 기관용으로 설계됐어요. 단일자산 볼트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자산별로 격리된 금고예요. 리스크를 분리하는 거죠. 한 금고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금고는 안전해요. 이게 기관들이 원하는 리스크 관리 방식이에요. 무담보 대출도 가능해요. 물론 아무나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언더라이팅 프로세스가 있어요. 신용평가를 거쳐서 빌려주는 거죠. 리스크 관리는 오프체인에서 하고요. 온체인에는 대출 실행만 기록돼요. 이렇게 하면은 복잡한 리스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에버노스라는 회사예요. 에버노스는 최근에 10억 달러 이상의 펀드를 마감했어요. XRP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전략을 구축하고 있죠. 에버노스의 최고 사업 책임자 사가르 샤가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곧 출시될 XRP 랜딩 프로토콜을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XRP 커뮤니티를 위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요. 한 회사만으로도 이 정도 규모예요. 에버노스는 뭘 할 거냐면요. XRP를 빌리고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거예요. 유동성을 제공하고요. 마켓 메이킹도 하고요. 외환 거래에서 XRP를 브릿지로 활용하고요.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XRP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단순히 송금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금융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에버노스 CEO ACC 비를라도 최근 라이브 스트림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XRP와 XRP 레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가? 랜딩 프로토콜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 업그레이드는 프라이버시 기능이에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건 제로 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요. 제로 지식 증명이 뭐냐면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18세 이상입니다를 증명한다고 해봐요. 기존 방식은 생년월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정확한 나이까지 다 공개되는 거예요. 제로 지식 증명은 다르게 작동해요. 나는 18세 이상이다는 사실만 증명하고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안 보여줘요. XRP 레저에 이 기능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정 잔액이 암호화돼요. 전송 금액도 암호화되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 XRP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블록체인에는 그냥 암호화된 값만 기록돼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송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B한테 XRP를 보냈다는 사실은 기록되지만요. 정확히 얼마를 보냈는지는 암호화돼 있어요. 그럼 기관들은 왜 프라이버시가 필요할까요? 경쟁 때문이에요. 대형 자산 운용사가 회사채 10억 달러어치를 산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되면요. 경쟁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아, 저 회사가 저 채권에 큰 포지션을 잡고 있구나. 네, 경쟁사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선수를 칠 수 있어요.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죠. 먼저 그 채권을 사서 가격을 올린다든지요. 또는 반대로 큰 매도 주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먼저 판다든지요. 기관의 거래 전략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불이익이죠. 하지만 동시에 규제기관은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거래 내역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 세탁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가 충돌하거든요. XRP 레저의 비밀 전송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일반 대중한테는 암호화해서 숨기지만요. 규제기관한테는 필요할 때 복호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선택적 공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정말 정교한 설계예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 업그레이드가 모두 출시되면 XRP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로드맵을 보면은 명확해요. XRP는 결제, 외환, 담보, 온체인 신용의 중심이래요. 결제 쪽을 먼저 보면요. XRP는 계속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해요. 다른 토큰들 사이에서 자동으로 연결해주죠. 외환 쪽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들 간 교환할 때 XRP가 중간에 들어가요. RUSD, USDC, 유로CV 같은 것들이요. XRP 레저에 이미 7개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담보로도 쓰여요. 토큰 에스크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XRP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어요. 신용시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랜딩 프로토콜에서 XRP를 빌리고 빌려줄 수 있어요. 대출의 기본 자산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이에요. XRP 레저에서 거래할 때마다 XRP 수수료를 내야 해요. 금액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는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소각돼요. 공급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각량도 적어요. 근데 허가형 덱스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랜딩 프로토콜에서 대출이 활발해지면요. 대출 실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요. 상환할 때도 수수료를 내고요. 프라이버시 전송이 늘어나면요. 비밀 전송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요. 모든 수수료가 XRP로 소각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구조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겁니다. 현재 XRP 총 공급량은 약 1000억 개예요. 소각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기관 거래가 본격화되면은 소각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로드맵을 보면은 이미 라이브된 기능들도 많아요. 기반이 상당히 갖춰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다목적 토큰은 이미 메인넷에 있어요. 이건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을 토큰화할 수 있는 표준이에요. 기존 NFT나 일반 토큰과는 다른 거예요. 더 복잡한 금융 상품을 표현할 수 있어요. 크레덴셜도 활성화됐어요. 신원 확인 시스템이죠. KYC와 AML 인증을 블록체인에 올린 거예요. 여기서 허가형 도메인도 2월 4일에 라이브 됐어요. XRP 레저 검증자 배시 X에 올린 글을 보면요. 허가형 도메인이 XRP 레저에서 활성화됐다. 크레덴셜 체크, 허가형 도메인 체크, 허가형 덱스는 몇 표만 더 받으면 된다. 일괄 거래 기능도 있어요.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딜리버리 버서스 페이먼트 결제에 쓰이는데요. 레포나 스왑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이에요. 토큰 에스크로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복잡한 자산을 다룰 수 있게 됐고요. 조건부 결제가 가능해졌어요. XRP 레저 EVM 사이드체인도 개발 중이에요.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되는 사이드체인인데요. 엑설러가 브릿지 제공자로 선정됐어요. 55개 이상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예정이고요. 이미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진 거예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정리해 볼게요.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비밀 전송이 나옵니다. 제로지식 증명을 사용한 프라이버시 기능이에요. 다목적 토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분기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여러 개가 나와요. 허가형 덱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스마트 에스크로도 출시돼요. 프로그래머블한 조건부 결제예요. 복잡한 금융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다목적 토큰 덱스 통합도 2분기예요. 다목적 토큰들을 기존 덱스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6년 후반, 정확한 달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랜딩 프로토콜이 출시돼요. XRP 레저 3.1.0 버전 업데이트에 포함될 겁니다. 모든 게 올해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2026년은 XRP 레저에게 정말 중요한 해예요. 리플은 기관 디파이 포털도 2월에 이미 론칭했어요. 토큰화, 랜딩, 결제 탐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기관들의 온보딩을 쉽게 만드는 거죠. 다른 블록체인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더리움을 보면요. 디파이 생태계가 가장 크죠. 에이브, 컴파운드, 유니스왑, 커브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규제 준수 기능은 약해요. KYC가 없거든요. 기관들이 쓰기 어려운 이유죠. 솔라나도 디파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속도는 정말 빠르고요. 하지만 역시 기관용 컴플라이언스 툴이 부족해요.
스텔라는 XRP와 비슷한 포지셔닝이에요. 국경 간 결제에 특화돼 있죠. IBM과 파트너십도 있고요. 하지만 디파이 기능은 XRP 레저보다 적어요. 헤데라는 기업 거버넌스가 강점이에요. 구글, IBM, 보잉 같은 대기업들이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하죠. 엄청 빠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토큰화나 랜딩 같은 디파이 인프라는 아직 발전 중이에요. 이제 XRP 레저의 차별점이 뭐냐면요. 규제 준수와 디파이를 동시에 갖췄다는 겁니다. 허가형 도메인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면서요. 덱스, 랜딩, 프라이버시 같은 디파이 기능도 제공해요. 기관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전통 금융의 안정성을 모두 누리는 거죠. 모틀리 풀이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2026년과 그 이후 XRP에 대해 강세를 보여야 할 세 가지 새로운 이유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업그레이드들이에요. 허가형 덱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규제 준수가 필요한 토큰화 자산 보유자들이 이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할 때마다 XRP로 수수료를 내야 하고 계정 유지에도 XRP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XRP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랜딩 프로토콜에 대해서는요. XRP 보유자들이 온체인 수익을 낼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그 갭을 메웁니다. 더 많은 자본이 수익을 찾아 체인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강세 요인이며 XRP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기능에 대해서는요. 기관들은 경쟁사가 큰 거래를 선수치지 못하도록 프라이버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규제기관은 감사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XRP 레저는 암호화된 잔액과 전송을 제공하면서도 규제기관에게는 감사 가능하게 합니다. 모틀리 풀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업그레이드들은 XRP 레저를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관리하고 배치하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통 금융 미디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의미가 정말 커요. 모틀리 풀은 암호화폐에 대해 보통 신중한 편이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비판도 봐야죠. 모틀리 풀의 다른 필자는 부정적인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XRP가 2026년에 1달러로 갈 것인가? 이 기사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브릿지 통화는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이 XRP로 돈을 받으면 바로 자국 통화로 바꾼대요. 또 한쪽에서 사면 다른 쪽에서 팔아요. 실제 가치 창출이 안 된다는 주장이죠. 은행들이 리플 페이먼츠에서 XRP를 안 써도 된다는 것도 지적했어요. 법정 화폐도 지원하거든요. 꼭 XRP를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RUSD 스테이블 코인도 문제래요. XRP보다 변동성이 없으니 결제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반론도 명확해요. 랜딩 프로토콜은 브릿지 통화 이상의 역할을 만들어요. XRP를 빌리고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담보로도 쓰이고요. 허가형 덱스에서는 XRP가 필수예요. 수수료를 내야 하고 계정 유지에도 필요하니까요. 브릿지 역할도 하고요. 프라이버시 기능은 XRP 레저만의 차별점이에요. 다른 블록체인에는 없는 규제 준수 프라이버시죠. 결국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면 부정적일 수 있고요. 장기 인프라 구축을 보면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오늘 XRP 레저 3대 업그레이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허가형 덱스로 규제 준수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랜딩 프로토콜로 XRP 보유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요. 프라이버시 기능으로 기관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모두 2026년 안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1분기에 프라이버시, 2분기에 허가형 덱스, 하반기에 랜딩이요. 모틀리 풀은 이걸 2026년 XRP 강세 전망 3가지 이유로 꼽았어요. 에버노스는 수십억 달러 연간 수익 기회라고 했고요. 리스 메릭은 XRP는 결제, 외환, 담보, 신용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죠. 물론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들은 기관 채택의 결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시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계획은 훌륭해요. 하지만 실제로 기관들이 쓸지가 관건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5년 안에 스위프트 거래량 14% 점유 목표요. 2026 연이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코인 포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중요한 업데이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랜딩 프로토콜이 출시되면 바로 리뷰해드리고요. 허가형 덱스 사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무료예요. 암호화폐는 기술 발전이 정말 빨라요.
혼자서 모든 걸 따라가기 어렵죠. 같이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면 훨씬 쉬워요. 관심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